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지금 93페이지가 되죠, 그죠? 93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이 뭐냐? 일단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자, 회계 순환 과정은 회계 거래의 기록에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회계 순환 과정은 크게 거기 보면 회계 기간 중의 거래 기록, 이를 기중 거래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중 거래의 기록. 그리고 회계 기간 말의 결산 과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지금 표 4-1에 회계 순환 과정이 나와 있죠. 그죠? 순서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 거래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분계를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분계장에 그 기록들을 거래 발생 순서별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계가 끝나게 되면 해당 계정에 대해서 전기를 하게 되죠. 전기, 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분계장에 기록한 거래를 계정별로 총 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 그래서 전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단계로서 결산 수정 분계하고 전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는 뭐냐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현금 유입과 유출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걸 기록하게 되는 그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발생주의.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 자,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ccrual ba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돈 받을 권리인 외상 매출금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용역 매출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을 인식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처리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금의 유입 유출과는 무관하게 어떤 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발생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그런 방침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우리가 회계 기간별로 적정한 기간 손익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험료를 10만 원 지출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의 회계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보험료를 언제 납부를 했느냐? 그래서 보험 기간을 따져봤더니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우리는 7월 1일 날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이 보험료는 올 회계 기간을 넘겨서 내년 6월 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올해 회계 기간에 귀속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비용만 올해의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적정한 기간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3단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 완료 절차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 계정을 마감한다. 그리고 각 원장의 잔액을 이월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건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적어 보면 자, 일단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거래. 그러면 이게 거래가 발생을 했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한다? 분계라는 걸 한다. 회계 처리 또는 분계. 그래서 분계라는 거를 하고 얘는 분계장에 기록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하고 계정별 원장에 전기를 한다. 전기. 포스팅을 한다 그랬죠. 그죠? 포스팅. 자, 그리고 기준 거래를 이렇게 전기를 하게 되면 기말 시점에 가서 결산하기 전에
뭐를 만드느냐? 여기에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요. 시산표. 그래서 정확히는 수정전 시산표예요. 수정전 시산표. 자, 시산표 여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가 작성이 되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뭐를 하느냐? 바로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보험료 같은 그런 항목들,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하고요.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또 다시 전기를 해줘야 되겠죠. 장부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전기를 해줘야 되고, 요 전기가 끝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6번이죠. 바로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다. 즉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를 영어로 줄여서 FS라고 쓰는데 Financial State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S를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하느냐? 장부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한 회계 기간이 끝나고요. 다시 이 거래로 가서 이 절차를 똑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회계 기간마다 이런 절차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이 되는 것이죠. 회계 순환 과정.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거래 인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계장, 시산표, 총계정원장, 재무제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총계정원장하고 시산표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죠? 분계장 다음에 총계정원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산표가 나오고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에는 보면은 그 거래 인식에서 시산표, 분계장, 총계정원장, 재무제표 돼 있는데 시산표의 위치가 잘못돼 있죠.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보면은 거래 인식인데 총계정원장하고 분계장, 시산표, 재무제표. 여기는 총계정원장하고 분계장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인식에서 분계장으로 갔다가 총계정원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산표를 갔다가 거쳐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94페이지를 한번 보면 결산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산 절차.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결산이라 함은 그죠? 결산을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클로징이라고 써놨죠, 그죠? 클로징.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결산이라는 표현보다는 클로징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전문 용어죠, 그죠?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클로징이다 그러면은 아 결산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일정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여 회계기간 중에 경영성과와 회계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 3단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의 예비 절차는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시산표라는 거를 작성을 한다. 시산표는 이제 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결산 정리사항을 수정한다. 아까 얘기했던 결산 수정 분계를 실시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정산표를 만든다. 이 정산표도 이제 새로운 얘기인데 얘는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에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왔을 때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수정 전 시산표에서 재무제표, 수정 후 시산표 여기까지 7번까지 요 과정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정규 재무제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 과정,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 정산표라고 부른다. 정산표. 그래서 정산표는 영어로 WS라고 해요.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워크시트. 그래서 정산표라는 게다. 요거.
그래서 정산표까지 작성하는 것이 바로 예비 절차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본 절차는 뭐냐면은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고 각 장부, 모든 장부들을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하나는 재무상태표 계정, 자, 하나는 손익계산서 계정인데요. 자, 재무상태표 계정은 뭐냐면 항상 잔액이 남기 때문에 다음 기로 남아있는 잔액이 2월이 돼야 돼요. 2월이. 뒤에 장부 마감하는 절차는 뒤에 가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영구 계정이라고 불러요. 영구 계정. 퍼머넌트 어카운트라고 부르죠. 영구 계정. 얘는 회사가 존속화하는 한 끊임없이 기말 잔액이 남아있던 게 그대로 기초잔액으로 옮겨가고 그 기초잔액에서 출발해서 기준거래가 반영이 돼서 쭉 다시 장부 마감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우리가 영구 계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반면에 수익비용 계정은 뭐냐면 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했으면 그 회계기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회계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바로 임시계정이라고 불러요. 임시계정. 얘는 바로 손익계산서 계정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에 해당하는 임시계정은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서 당기순이익 계정에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 손익 그 당기순손익 계산할 때 재산법하고 손익법 배웠었죠, 그죠? 그때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기말 자본에 반영이 되죠. 기말 자본, 그죠? 그래서 요 임시 계정에 있는 요 손익 계정들은 당기순이익을 거쳐서 기말 자본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한 회계기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이름이 임시 계정이다. 그래서 영구 계정하고 임시 계정을 마감하는 게 바로 결산의 본 절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 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하고 부속 명세서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결산 후의 절차다라는 거죠. 아래 예제를 한번 보면 아래 내용을 보고 결산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돼 있어요. A가 정산표의 작성, B가 총계정 원장의 계정 마감, C번이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는 순서대로죠, 그죠? A, B, C 순서대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드디어 이제 시산표라는 게 나옵니다. 시산표. 자, 시산표. 자, 약자로는 TB라고 써요. TB,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씁니다. 트라이얼 밸런스. 그래서 시산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산표가 뭐냐? 자, 교재를 한번 보면 자, 시산표는 일정 시점에서 총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의 잔액 또는 총액을 모아놓은 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액 또는 총액을 모아놓은 표. 그리고 주의할 거는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앞에 1장, 2장 공부할 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회계기준에 사용되는 재무제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시산표는 정규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 또는 전표에 분계한 후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이런 1년의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바로 작성하는 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작성 목적을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이죠, 그죠? 시산표는 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총계정 원장의 계정을 하나의 표에 모은 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앞선 시간에 회계 등식을 공부했었죠,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 등식은 뭐였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게 뭐다? 지금 얘기하는 시산표 등식인데 얘가 뭐였냐면 왼쪽에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요 밑에 요식, 얘가 바로 시산표 등식이고요. 모든 거래를 제대로 전기를 했다면, 분계하고 전기를 했다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혹은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한번 읽어보면, 만일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분계와 전기 과정 중에서 어딘가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시산표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스스로 자가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밑에 문단이죠. 죄송합니다. 만약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한 개 이상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 한번 읽어보면 시산표의 차변 또는 대변의 합계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자, 시산표를 만들려고 옮겨 적을 때,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회계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회계학 책은 수기로 기록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적다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원장의 각 계정의 잔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계산의 오류.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이 있는데 이 지금 잔액이 593만 원인데 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73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장의 잔액을 시산표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잔액은 593만 원인데 시산표로 옮겨 적을 때 573만 원 이렇게 잘못 적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분계장에서 원장의 각 계정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분계를 해놓고 이 원장이 옮겨 적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잘못 적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혹은 차변에 적을 걸 대변에 적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주의할 게 그 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그러나 돼 있죠, 그죠?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고 해서 오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원래 올바른 회계 처리는 분계는 자,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이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비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급여 1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올바른 회계 처리죠, 그죠? 근데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얘를 만약에 임차료로 처리를 했다. 차변에 임차료도 비용이죠, 그죠? 임차료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비용인데 비용 항목이 다르죠, 그죠? 근데 금액은 맞게 분계를 했기 때문에 시산표상에서는 대차평의 원리가 그대로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상의 오류는 없지만 계정 분류상의 오류는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산표가 이런 계정 분류상의 오류까지는 잡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산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분계 시에 계정 과목의 혼동으로 차변 또는 대변의 과목이 잘못 기록된 경우, 이런 경우죠, 그죠? 원래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로 회계 처리가 된 경우. 두 번째, 분계 시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모두 동일 금액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분계는 급여 현금으로 했어요, 잘. 근데 실제로는 10만 원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9만 원 지급한 걸로 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일치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원래 올바른 금액은 1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오류들은 시산표에서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전체의 분계가 누락된 경우. 이 분계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분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그 시산표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죠? 아예 분계 자체를 다 통째로 누락한 경우에는 우리가 오류를 잡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분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 1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이 똑같은 분계를 한 번 더 한 거죠. 이중으로 분계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도 지금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맞고 이중으로 집어넣은 분계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기 때문에 시산표 등식은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잘못이 우연히 서로 상계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급여 10만 원, 현금 10만 원이야. 그리고 하나는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급을 했다. 현금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10만 원 나간 거를 임차료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5만 원 나간 거를 급여로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바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경우죠, 그죠? 분명히 계정 분류상에 오류가 있는데 상쇄가 돼버렸죠, 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 이런 예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면 다음 중 시산표 작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돼 있어요. 1번에 100만 원의 정기예금 과목을 정기적금 과목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얘는 뭐예요? 정기 예금으로 가야 될 것이 정기 적금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자산 계정의 계정 분류상의 오류죠, 그죠?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가 없겠죠, 오류를. 2번에 보면 20만 원의 현금 잔액이 부족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잡손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별로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금이에요. 그 현금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소액으로 현금이 예를 들어서 뭐 우표를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비용을 뭐 간단하게 지급한다든지, 뭐 요즘은 다 이제 카드 결제가 일반화돼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소액 현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주고 한 달 동안 쓰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을 운영을 했었죠. 소액 현금 제도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쩌다가 원인을 알 수 없게끔 예를 들어서 돈이 비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돈이 3만 원 비었다. 그러면은 돈이 빈 거를 발견을 했을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걸 써요. 차변의 현금 과부족. 그리고 돈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현금을 3만 원 감소시키고 그 차이만큼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현금 과부족은 나중에 결산할 때까지 이 과부족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얘를 잡손실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즉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변의 잡손실 3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3만 원. 원래는 결산할 때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요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계 처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를 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시산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오류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출장 여비로 판명된 15만 원의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에 15만 원 지급하면서 용처를 몰랐기 때문에 용도를 모르게 지급한 돈은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가지급금.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계정은 뒤에 가서 또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돼요. 15만 원을 지급했는데 용도를 몰라요. 직원한테 지급했는데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쓰죠. 그리고 15만 원.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죠. 그죠? 대변에 현금 15만 원.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기말 결산할 때까지 이 용도를 찾아가지고 해당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비교통비이기 때문에 원래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얼마?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15만 원 하면서 이 가지급금 계정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여비교통비로 대체하면서.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밑에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요 상태로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죠. 요 상태로 남아있는데 얘는 지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시산표 상에서는 그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4번에 보면 대변에 기말 대손충당금 10만 원을 설정을 하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00원으로 분계를 한 경우 얘는 금액 오류가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건 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그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대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떼인 경우에 이 대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회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은 아직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돈을 떼일 염려를 항상 지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우리가 아까 발생주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말에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가 우리가 떼일 위험이 있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 떼일 위험이 있는 것만큼을 그 매출 채권에서 빼주게 돼요. 그 빼주는 걸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세한 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분계를 한번 해보면 자, 차변에 비용을 먼저 인식했죠. 그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 금액은 10,00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는 걸로 오해를 해서 회계 담당자가 그대로 전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변합계는 10,000원인데 대변합계가 10만 원이죠.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시산표 동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얘는 바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밑에 시산표의 자기 검증 기능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산표의 종류예요. 시산표의 종류. 시산표의 종류. 자, 시산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처음에는 뭐냐면 잔액 시산표가 있고요. 얘는 뭐냐면 각 계정의 잔액만 나타낸 시산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계 시산표예요. 합계 시산표. 얘는 뭐냐면 각 계정의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만 기록한 시산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합친 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불러요. 근데 실무에서는 얘하고 얘보다는 뭐를 쓰느냐? 각 계정의 차변 합계, 대변 합계하고 잔액을 모두 표시하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합계 잔액 시산표는 뭐냐? 제가 지금 여기 현금 계정을 일부러 미리 그려놨어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산표를 읽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정 과목의 첫째 줄에 보면 현금 계정이 있죠. 그죠? 현금 계정. 자, 현금 계정을 보면은 차변의 합계 금액이 얼마죠? 680만 원이죠. 그 680만 원이 어디서 왔느냐? 자, 요 지금 현금 계정에 요 나와 있는 요 내역은 여러분들 교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예제죠. 그죠? 75페이지에 보면은 요 현금 계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럼 680만 원은 어디 왔냐? 어디서 왔느냐? 요 차변 합계 금액 680만 원이 차변 합계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7만 원이 대변 합계로 돼 있죠. 그 금액이 뭐냐? 요 대변 합계예요. 요 대변 합계. 요 차변 합계.
그래서 잔액이 지금 얼마냐? 차변 쪽에 573만 원이 남아 있다. 그래서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뺀 잔액, 요 593만 원이 바로 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는 어떻게 읽냐면 현금 계정에서 자, 대변 합계는 107만 원이다. 얘는 뭐냐면 현금의 감소를 의미해요. 현금 계정에 대변의 기록을 했으니까 자, 자산 쪽에서 대변에 기록되는 건 뭐다? 자산의 감소죠. 여러분들 거래 판례소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차변합계 쪽에는 여기는 지금 기초 잔액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자산 부채 계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구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게 바로 다음 회계년도 초에 기초 잔액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차변합계에는 기초 잔액하고 단기에 증가한 금액이 더해진 금액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기초 잔액 더하기 단기 증가액이 지금 68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뺀 나머지가 잔액이 되고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 쪽에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 계정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한번? 하나 더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 75페이지 계정을 가보면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계정을 한번 보면 차변 합계가 얼마였냐면은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그리고 대변 합계가 아까 20만 원이었어요. 예제에서.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차변 합계 20만 원, 대변 합계 20만 원이니까.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의 두 번째 줄에 외상 매출금 보면 잔액이 차변 쪽에 0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차변 합계 20만 원, 대변 합계 20만 원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은 단기 중에 대변 쪽에 20만 원 감소를 했고 차변 쪽에서는 2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잔액의 단기 증가액을 더한 것도 20만 원. 단기 감소액이 20만 원이어서 기말 잔액은 0이 된다. 해서 추정 전 시산표를 읽는 방법을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산표를 읽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산표의 각 계정별로 따라가면서 교재 75페이지에 있는 이 계정들을 이 시산표에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결산 수정 분계 얘기가 나오죠. 그죠? 결산 수정 분계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수정 분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